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.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검은 꽃,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영하 작가 본인이 누군가 본인에게 자신의 책을 추천해 주십시오, 이렇게 한다면 김영하 작가는 이 책을 추천할 것이다, 이런 이야기를 했죠. 그러니까 작가가 자신의 여러 소설 중에서 독자가 읽었으면 가장 바라는 소설책이 바로 이 검은 꽃이라고 할 수 있죠.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을 읽었는데 출간된 지는 좀 됐어요. 또 유명한 책이고 널리 읽히기도 했는데 늦게나마 한번 읽어봤습니다. 근데 이 책은 역사 소설이에요.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여러 인물들, 사건들을 이제 창작을 했는데, 그 역사적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, 이제 첫 번째는 1905년에 대한제국 시기에 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멕시코에 이제 이주 노동을 간 거죠. 그러니까 노동 계약을 맺고 간 건데, 실제 가서는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줄 이제 고국은 없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애너켄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막 선인장 같이 생긴 이런 작물을 다루게 되는데, 막 가시가 엄청난 거죠. 잘못 만지면 온몸이 그냥 다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작물이 되는데, 또 대낮에는 막 40도가 넘는 더위와 막 태양의 그 뜨거움, 그러니까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막 채찍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흑인 노예보다도 더 낮은 등급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끔찍한 민족 순환사인데, 일단 요 순환사가 배경이고, 또 하나는 멕시코 혁명사가 배경이 돼요. 도저히 참지 못한 멕시코 민중들이 혁명을 일으키는데, 그 각 혁명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거기에 또 우리 이주노동으로 간 조선인들이 또 활동을 하는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하여튼 봉건이 가고 근대가 오는 뭐 그런 시점이잖아요. 그래서 신분 제도가 와해가 된다거나 뭐 자유연애, 근대적 인간의 태동, 뭐 이런 사건들, 험난한 시대를 살아간 다양한 이들의 이제 삶의 모습이 이 책에 녹아져 있죠. 하여튼 소설은 간접 경험이고, 근데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보다도 더 핵심에 다가가는 경우가 있다,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, 사람마다 이 책을 읽는 느낌은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유의의 삶이라는 이런 개념이 떠올랐는데, 느낀 점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존재의 기본값과 유의의 삶, 이런 개념인데, 이 책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도 읽게 되잖아요. 그리고 이 책, 역사 소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, 자, 우리 인간 존재의 기본값이 바로 이제 생존이라는 거예요. 안정적 생존.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게 되죠. 근데 인간이 수만 년 동안에 오로지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죠. 일단은 생존이고, 그 생존의 지속성, 그러니까 안정적 생존을 위해서, 이게 이제 생명의 기본값, 존재의 기본값인데, 역사는, 그러니까 세계는 이 생명에게 이 안정적 생존을 허락해 주지 않았죠. 역사 내내가 다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. 일단은 자, 전쟁으로 인해서 뭐 생존 자체가 허물어지고,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고, 이런 경우들, 그리고 구조적 수탈이 있습니다. 이 책을 읽다 보면 농민에 대한 구조적 수탈, 참혹함, 엄혹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, 자, 애너켄 농장이잖아요. 이게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.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거예요. 하루에 얼마의 일당을 받겠다. 돈 꽤 괜찮네? 하고 갔는데, 여튼 뭐 노동 환경이 너무 안 좋고 힘들고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돈이라도 벌면 될 텐데, 여튼 일당을 벌어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. 근데 외진 농장에 있기 때문에 먹을 거를 농장 매점에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농장 매점은 이 생필품을 엄청나게 비싸게 팝니다. 예를 들어서 일당이 10,000원이다 그러면은 보통 뭐 2, 3천 원에 살 수 있는 생필품을 8,000원, 9,000원에 파는 거예요.
그러니까 먹고 나면 남는 게 1,000원, 2,000원 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돈 벌러 왔다가 늘 제자리 또는 적자를 보게 되는, 그러니까 빚이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죠. 아주 구조적으로 수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. 이걸 깨닫고 이렇게 있다간 안 되겠네, 도망을 가죠. 도망가다 잡히면 그 처벌이라는 건 그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. 이 에너켄 농장, 선인장의 가시가 엄청 나거든요. 그 줄기를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사람을 눕힙니다. 그러니까 온몸이 가시가 그냥 박히게 되는 거죠. 도망가다 잡히면. 그리고 그 상태에서 채찍을 맞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멕시코에서 그런 대우를 받게 된 거죠. 그래서 도주하다 가혹한 처벌. 그러니까 체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거기서 일하다가 죽는 경우가 또 비일비재하고, 체념하지 않고 도망가려다 또 잡혀서 가혹한 체벌로 죽게 되는 것이고, 그러니까 이 생존이라는 게 아주 까마득한 거죠. 안정적이라는 건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. 예전에 그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,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애절량이라는 글이 나오는데, 그러니까 농민이 자녀를 낳은 거예요. 그랬더니 그 갓난아기에게 군포 세금을 지우게 됩니다. 양반들은 군포 세금 면제예요. 내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이 수탈이라는 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. 그랬더니 아이를 낳은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잘라서 관아에 와서 군포를 면제해 달라고, 이런 글이 있습니다. 영화 자사노보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일단 모든 역사가 순환인 거죠. 근데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쭉쭉쭉 오다 보니, 자, 서구의 일부 국가는 조금 더 일찍 그 수준을 달성을 했고,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그 수준을 넘어섰죠. 지금 물론 세계에서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적 수탈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,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 생존, 여기서 생존이라는 건 먹고 사는 그런 수준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 기본값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.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존을 못하니까, 죽으니까 이 음식을 먹어야지, 그렇게 음식을 어렵게 찾고 그런 수준의 삶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일종의 기본값 이상의 이제 삶을 살게 된 건데, 자, 이것을 유희의 삶이다, 이렇게 한번 명명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읽었던 그 헤르만 헤세의 그 유리알 유이라는 그런 소설책이 있는데,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. 그러니까 유리알 유이라는 게 뭐냐면, 명확하게 개념이 정의되진 않았어요, 그 소설 안에서도. 그런데 뭐 25세기, 뭐 23세기 아주 먼 미래에는 인간이 이제 기본값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유리알 유이를 즐기면서 막 유이의 장인들이 나오고, 또 유이의 또 최고 대장, 또 명인이 나오고, 그 유의 기술을 막 갈고 닦는 게 그 미래 사회에서는 삶이 도달해야 될 궁극의 목적, 뭐 그런 게 되는 거죠. 여튼 그래서 지금이 기본값 이상의 유의의 삶이다, 이렇게 보는 건데, 근데 결국 이게 어떤 긍정적 유의, 즐거운 유의여야 하는데, 우리의 삶의 모습은 비극적 유의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이나 좋아하는 것, 이런 고유 강점에 몰두하면서 즐겁게 사는 뭐 고유 강점 유희, 또는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하나의 그 관조적 입장에서 응시하고 만들어가는, 그러니까 역경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고 그렇게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서사적 유희,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극적 유희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허상을 계속 쫓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, 자, 더 많은 돈에 대한 허상,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망에 그냥 미쳐 돌아가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삶을 보면 다 그런 모습이에요. 돈이 있어도 더 많은 돈, 항상 돈이 부족해. 또 하나는 무엇인지 정의조차 할 수 없는 행복에 대한 허상, 여기에 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는데, 근데 난 왜 불행할까? 근데 중요한 게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. 과연 어떤 상태가 행복한 건지 알지도 못해요. 그런데 계속 행복해야 되는데 난 불행해, 괴로워, 저주받은 삶이야, 이렇게 허상에 속고 사는 뭐 이런 모습들.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지속성,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막 즐겁다,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. 인간의 구조 자체가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
하하하 뭐 즐겁다, 뭐 쾌감이 있다, 뭐 이런 상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사실 그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관점에 따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, 헛된 이미지, 더 많은 소비, 이런 것 속에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서 불행하게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닌가, 이 비극적 유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여튼 이 존재의 기본값과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, 유의의 삶이라는 것,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갖게 된다면 조금 더 내 삶이 비극적 유의가 아니라 보다 의미 있는 서사적 유의라든가 또는 고유강점을 추구하는 그런 유희, 이런 쪽으로 또 턴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. 또 하나는 이제 회복 탄력성인데, 역사 소설 그리고 많은 역사책을 접하면서 우리 존재의 기본값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세네카가 자신의 제자인 루실리우스에게 쓴 편지, 우리 타이탄의 도군가 그 책에서 살펴봤는데 그런 내용이잖아요. 루실리우스야, 허름한 헛간에서 잠도 자보고 막 딱딱한 빵도 먹어보고 뭐 그렇게 대충 한번 살아봐라. 지금 생각할 때는 공포스러운 삶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별거 아니네, 뭐 그렇게 살아도 되네, 이렇게 생각이 들 것이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너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.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냥 늘 공포와 불안 속에서 허덕이기만 하잖아요. 무엇인가 시도를 해보지 못하고, 그러니까 그런 기본값에 대한 체험을 미리 하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뭐 그런 차원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, 또 중요한 게 인간이라는 게 어떤 본능적으로 생존을 추구해야 되니까 최악의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여튼 그 안에서 최선의 적응을 노력해 나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소설 속 배경, 환경, 상황,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입니다.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인물들이 그 회복력을 발휘하고 나름의 삶을 또 살아가게 돼요. 그 중에 몇몇은 또 멕시코에서 뭐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하고, 뭐 지금도 그 후손들이 멕시코에 살고 있잖아요. 여튼 최악의 상황에도 최선의 적응을 한다. 그러면 이걸 나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.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, 내가 지금 괴롭다면 이것이 바로 이 소설 속 상황만큼의 최악의 상황인가? 그렇진 않죠. 그런 부분에 감사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또 보다 마음의 평화를 가지면서 새롭게 뭐 도전해보고 더 노력해보고 인내해보고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그런 것도 바로 우리의 그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